당신은 누구입니까? 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보통 어떻게 답하시나요? 뭐, 이름? 아니면 직업? 근데 신경과학자 그레고리 번스에 따르면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굳게 믿는 존재 자체가 뇌가 아주 잘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붙이는 이름이나 직업 같은 꼬리표 그 너머에 있는 거죠. 우리 뇌는요, 끊임없이 나라는 감각을 만들고 또 그걸 다시 만들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랄까, 컴퓨터한테 너 자신을 설명해봐 하면 못하겠지만 인간의 뇌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바로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그레고리 번스의 통찰에 따라서 이 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우리 뇌 속에서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 살펴본 프레젠테이션 자료랑 책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기억은 또 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시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라고 느꼈던 그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뇌가 끊임없이 편집하고 해석한 결과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꽤 흥미로운 관점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는 딱 하나고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우리의 자아가 뭐랄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고쳐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역동적인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번스 박사가 우리 안에는 사실 세 명의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의 나,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현재의 나가 지금 이 순간을 딱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감각 정보가 뇌에서 처리되는 아주 짧은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과거의 나가 된다고요? 와, 이거 정말 찰나적이네요. 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건 사실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주 약간 지연된 과거예요. 뭐 수백 밀리초 정도죠. 그러니까 현재의 당신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고요. 경험하는 즉시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건 주로 과거에 나겠네요. 보통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때 과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이 과거의 나를 이루는 기억이라는 게 그럼 정확한 기록인가요?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과거의 나가 기억의 집합체고 정체성의 뿌리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 기억이 무슨 비디오 녹화처럼 완벽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상 깊었던 순간들만 이렇게 편집되고 압축된 뭐랄까 하이라이트 릴 거기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뇌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 곳에 막 흩어져 저장된 기억 조각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편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편집이요? 그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는 또 어떤 역할인가요? 이것도 나의 일부라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미래의 나는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완전하고 편집된 과거 경험 정보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 내일 회의 준비해야지 이런 거창한 계획뿐만 아니라요. 아주 사소한 거, 컵 잡으려고 손 뻗는 거, 길 건너는 거,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도 다 미래 예측이 담겨 있어요.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나가 때로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을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 현재 행동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명의 나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마치 하나처럼 느껴지는데 번수 박사는 이걸 심지어 유용한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 사진 속의 나랑 지금의 나는 세포 수준에서도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래도 여전히 같은 나라고 믿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용하다는 걸까요? 그건 아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연속성을 느끼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연속성이라는 느낌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뭐랄까 딱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동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기억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계속 재구성되는 이야기다. 이 점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뇌의 편집 능력이 핵심입니다. 뇌는요, 기억에 빈틈이 생기면 현재의 감정이나 미두, 아니면 심지어 상상 같은 걸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채워 넣어요.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는 나라는 이야기의 흐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좀 불편하거나 모순되는 사실은 슬쩍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 창고에서 빼버리기도 하고요. 헉, 그럼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억들이 사실은 뇌가 내 이야기에 맞춰서 각색한 거의 소설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을 텐데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건이 내가 믿는 나의 이야기랑 좀 안 맞으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사건을 자기 이야기에 통합시키려고 이야기 자체를 좀 수정하거나요. 그게 좀 어려우면 아예 그 기억을 무시해버리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된 기억들이 모여서 서사적 자아, 내러티브 셀프라는 걸 만들어요.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나라는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든 못하든 나라는 이야기를 계속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인 경험 돌아볼 때 예전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나 반대로 엄청 중요했던 사건이 지금은 좀 희미해지고 이런 경험 다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 자체가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많죠. 많은 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해석되거나 감정적인 무게가 변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사소했던 선생님 칭찬 한마디가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그 말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왔구나. 이렇게 중요한 계기로 재해석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 큰 상처라고 생각했던 일이 아, 그것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지. 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요. 개인의 서사가 계속 변해가면서 기억의 의미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기억을 편집해서 나라는 이야기를 만든다면 혹시 그 이야기가 따르는 어떤 공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랄까, 영화 시나리오처럼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놀랍게도요, 버몬트 대학 연구팀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있는 소설 한 1,300여 권을 분석해봤더니 인간의 이야기가 정말 놀랄 만큼 몇 가지 안 되는 핵심 패턴을 반복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단 6가지 서사 구조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거죠. 6가지 패턴이요? 와, 그렇게 적다고요? 어떤 것들인데요? 네. 첫째는 쭉 올라가는 벼락부자, rags to riches. 반대로 내려가는 비극 추락, riches to rags.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덩이에 빠진 남자, man in a hole. 그리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Icarus.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신데렐라 영웅의 여정, 신데렐라. 마지막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오이디푸스, 오디푸스. 이렇게 6가지예요. 와, 정말 몇 개 안 되네요.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너무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보편적인 6가지 이야기 틀 안에서 조금씩 다르게 변주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우리 자아 인식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건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야 라고 여기는 그 개인적인 서사조차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온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의 원형, 아키타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주로 접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식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처음 접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들이 마치 인생서사의 청사진이나 모형처럼 작용해서 나중에 경험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버린다고요. 맞습니다. 초기 유년기는 정말 인생서사의 원천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때 접하는 이야기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렌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영웅 이야기를 반복해서 봤다면 나중에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그걸 아, 이건 성장을 위한 시련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주로 접했다면 세상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 틀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자랐는지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외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되게 놀라웠어요. 특히 그 고무선 환각 실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짜 고무선인데 그걸 진짜 내 손처럼 느끼게 된다니요. 네, 그 실험은 우리의 신체 인식, 그러니까 몸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유연하고 외부 정보에 민감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눈으로 보는 정보, 가짜 손을 붓으로 쓰다듬는 모습 하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정보, 실제 내 손을 붓으로 쓰다듬는 감각가 동시에 주어지면 뇌가 시각 정보를 우선시해요. 그러면서 이 고무손이 내 손인가 봐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자아인식이 무슨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뇌가 실시간으로 그냥 구성하는 것에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체 인식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신념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자아 요소들도 사회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인간이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진화적으로 보면요. 집단에 소속되고 다른 구성원들이랑 협력하는 게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 시선, 사회적인 규칙, 집단의 분위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좀 조절하려는 경향, 이걸 동조, 컨포미티라고 하죠. 그렇게 발달해 왔습니다. 뭐랄까,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이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내렸다고 철석같이 믿는 주체적인 선택이나 이건 정말 나만의 고유한 생각이야 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내가 속한 사회나 문화에 보이지 않는 압력 또는 주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자아는 무슨 진공 속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구체적인 환경, 관계,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가 어떤 나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자아의 아주 중요한 재료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력값을 의식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까요? 번스는 책 읽기가 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던데요.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건가요? 네, 에모리 대학의 fMRI 연구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이 참가자들한테 소설 폼페이를 읽게 하면서 뇌 활동을 쭉 관찰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책을 읽는 동안에요.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좌측 측두엽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이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그 중심구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의 신경막 연결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감각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연결이 더 강해진다. 마치 내가 진짜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강해진 신경막 연결성이 책 읽기를 다 마친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유지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이 그냥 단순한 감정 반응을 넘어서서 뇌에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건 결국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고 소비하느냐가 우리 뇌의 배선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뇌의 일부가 되고 우리 자신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니. 카프카가 말했던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는 말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도구로서의 독서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내면화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당신의 미래, 즉 미래의 나를 조금씩 만들어갈 게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고 기억도 편집되고 환경 영향도 받는다면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서사를 다시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스 박사는 바로 그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또 생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입력값과 출력값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면 나라는 서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개인의 서사라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습관 같은 거라서 상당한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번스는 이걸 초대형 유조선에 비유하기도 했죠.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아, 초대형 유조선 비유. 정말 와닿네요. 바꾸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감정하고 좀 거리를 두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화가 확 날 때 나는 화가 난다, I am angry 이렇게 나랑 감정을 딱 붙여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네?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확 휩쓸리지 않고 조절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는 노력, 이걸 멘탈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갑자기 되게 까칠하게 굴 때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 바로 반응하기보다 혹시 오늘 마감 압박이 심한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추측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멘탈라이징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도와주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특히 독서 모임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자아를 재구성하는 작은 실험실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독서 모임처럼 좀 안전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이나 피드백을 접하는 거, 이게 자기의 고정된 서사를 돌아보고 다시 구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해석이 막 오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고 자아를 확장시키는 작은 실험실 역할을 하는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의미 찾기의 세 가지 길, 창조하거나 행동하기,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이것들도 결국 자신의 서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번스 박사 본인도 안정적인 교수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농부가 되는 그런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서사를 극적으로 바꾼 경험이 있다고 했고요. 마치 늘 타던 익숙한 기차에서 그냥 과감히 내린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이 아니라 뇌가 과거의 기억, 현재의 경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막 엮어서 끊임없이 편집하고 다시 쓰는 하나의 이야기, 즉 서사적 자아라는 걸 탐구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완벽한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실제로 우리 뇌를 바꾸고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걸 확인했죠.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마 이걸 겁니다. 비록 우리의 자아가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고 여러 내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에 대해서 상당한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서사는 결코 완성된 책이 아니에요. 다음 챕터를 어떻게 쓸지는 바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가 당신이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면 당신은 다음 챕터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 늘 타던 그 익숙한 기차에서 한번 내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탐험해볼 용의는 있으신가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서사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당장 당신의 뇌에 입력해 볼 수 있는 작은 이야기 씨앗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